각 신문사에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저께에 첫 번째로 UTS 대학에서 5학년 법과대학에서 법대에서 우리 안철웅 NK워치 대표님하고 안명철 대표님하고 박광일 목사님하고 증언을 30분씩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론만 배우다가 실제로 탈북민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48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의에.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같은 거 다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그게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한 분은 수용소를 지키는 경비병이고 한 사람은 거기서 얻어맞다가 병신처럼 돼갖고 탈출한 분이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꼭 우리가 무슨 짠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김정일 이후에 김정은 시대 때 어떻게 좀 배운 게 뭔가 장마당 시대까지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장마당 시대의 그런 변화는 어떤가 하는 문제를 아주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애들은 막 눈물이 불썽거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좀 더 이게 어떻게 안 되겠는가, 아주 그냥 정말 어떤 애들은 치를 떨고 참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이걸 기준 내에서 북한 일권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협력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가 있어서 어저께 연합 뉴스에서는 아주 그냥 스파트로 그냥 바로 좀 한국으로 띄어서 뉴스가 나왔고, 시드니모니 헤럴드에서 굉장히 시드니모니 헤럴드에서 관심을 가지고 포토그래퍼 사진 기자까지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취재를 완벽하게 아주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듣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 신문에 이제 나오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도 시드니모니 헤럴드지에서 취재를 했고, 이제 오늘도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인터뷰는 이제 따로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요번에 굉장히 우리 김철웅 씨하고 우리 김은혜 씨가 와서 공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와서 북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이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화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쉬운 것일세. 평화롭게 우리들이 문화와 음악 이런 것들은 국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각 신문사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과 부장님들이 격이 없이 인터뷰 하셔서 우리 호주 주류사회하고 저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일 우리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이 온다는 걸로 지금 컨펌이 됐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야당 당수는 아마 못 오고 수석보좌관이 오는 걸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참여할 걸로 지금 컨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굉장히 시드니모니 헤럴드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지 국회 출입 기자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나가고 또 우리 팀도 지금 거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청문회만 하나의 독자적인 우리도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 또 인권 주간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또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격이 없는 질의응답을 인터뷰를 좀 하셔서 우리 교민사회가 북한을 좀 잘 알고,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저기 되는 거니까 우리 교민사회 많이 좀 알려줬으면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네. 안철호 씨가 많이 보셨는데 좀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여기 이제 인터뷰니까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대표께서 먼저 이번 호주 의회 강연에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콘서트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번 공청회 한 거에 대해서 공청회 앞으로 한번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계획이라든가 호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전하고 싶다는 거. 저는 이제 호주에 지금 이번이 세 번째로 오는데요. 처음 작년에도
북한 인권 호주운동본부가 창립을 하면서 호주 국회 내 북한 인권 법안을 이제 마련하도록 교민사회와 목사님들이 주체가 돼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증언자로 이제 와서 작년에 왔었고, 그리고 김문혜 씨는 그 영화 신이 보낸 사람 내주인공원에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제 호주 북한 인권 결의안이 발의가 되고 축하 교민 행사를 3월에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와서 또 했었고, 이번에는 제2회 이제 호주 북한 인권 주관에서 그 호주 운동본부 측에서 다 이제 주관을 하셨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만약에 그 스텝 이런 걸 맡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그 호주 측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내일 행사를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행사라기보단 그냥 그 호주 국회의원들한테 북한 인권 실상을 좀 제대로 알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을 알아야지 그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북한 현실 실상과 인권 문제를 집중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그 북에서 그 정치범들 관리를 했던 어찌 보면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박강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마 회원들이 많이 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참 잘 나왔지만 그게 좀 더 발전이 돼서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 호주 국민들과 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다면 참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 실제적으로 해외나 이런 데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NK고치 대표시니까 실제 북한 내부의 인권 사정이 좀 나아지고 있다 아니면 여전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 굉장히 기대는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가 스위스 이제 그 베른에서 위학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그 김정일 사후에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개방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살짝 좀 어떤 분위기는 있었지만, 최근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아버지보다 더 독한 놈이 들어섰구나. 차라리 모르는 대로 이제 간다고 알려주면 될 텐데, 오히려 조금 아니까 제 경험인데요. 저는 김정일 시대 때까지 이제 그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의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한 번은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혁명하라고, 아니면 지역의 탄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골에 가서 농사 짓던가, 아니면 북한의 혁명화 구역이라는 수용소에 그런 부분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2년이나 3년 정도 노동으로 교화를 시키면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장성택 자기 국무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그 4월 30일까지 그 죽인 고위층만 8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그 고위층의 자녀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 한국에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부관이었던 그 조카가 여기 와 있는데, 그 부관 보고 뭐라 그랬냐면, 조카는 조카고 너는 너다. 너는 나를 끝까지 지켜라. 이런 믿음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공개 청사를 하면, 저도 이제 처형 집행을 좀 많이 했지만 총은 직접 안 쐈습니다. 근데 이제 처형 집행한 과거는 AK 소총 있죠. 그거 아니면 교수형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수용소 안에 같은 경우 만약에 도수자가 생긴다면 목 매달고 거기다가 정치범들한테 돌 하나씩 집어 던지게, 분노심 적게 뭐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뭐 하냐면 그 대공포라고 아시네? 고사총, 저도 그거 쏴봤거든요. 그 총알이 진짜 이만해요. 탐피면 이만하거든요. 이거 한 번 딱 밟으면 우르륵 하고 나가면 1분에 한 1000 몇 발이 나가요. 근데 이거 갖다 사람 쏘면 그 형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지독한 거는 땅에 반역자들은 땅에 묻힐 공간도 없다 해갖고 죽인 다음에 하얀 방사를 갖다가
그거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것도 이제 당 간부들이 다 이제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심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북한 관련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부 지역 주민들하고 좀 전화도 하고 정보원들 통해서도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개미 새끼 하면 찍소리 못하고 말 한마디 했다가는 저게 다 공복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정치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걸 원인 파악을 했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다 보니까 자기 영도력이 좀 부재가 오지 않나 하는 그 조바심에서 많이 그렇게 해서 하지 않나 또 세대 개초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 대표적으로 현영철 같은 경우는 회의 석상에서 꾹꾹꾹 잤다고 해서 불경죄라는 게 그 한말로 하게 되면 재수없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 한 방에 날려보는 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과거에. 또 이제 그 공포 정치를 또 하고 있다는 거. 됐습니다. 그 정도는. 박광일 김 목사님이신가요? 네. 네. 뭐 그동안 좀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한국에 와서 좀 변화라든가 그런 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한국에서 살면 예. 뭐라고 할까요? 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에 있다 천국에 왔다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웠고요. 저는 2001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째 살고 있는데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저희 집에 11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걔가 이렇게 저녁에 자는 모습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쯤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분명 북한에 있었으면 1998년도 12월 달에 죽었겠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늘 감사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저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 받아줬다는 것. 사실은 뭐 호주도 그렇고 많은 나라도 있고 뭐 이민자 문제, 뭐 난민 문제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 북한에 있던 북한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중국에 탈북하면 국제 난민교역상 난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에 저는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것. 뭐 의지라면 많은 뭐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북한은 오직 수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2,300만 국민이 존재하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수령이 너 죽어 하면 난 잘못이 없어도 죽어야 되는 것이 북한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놀란 게 막 국민이 대통령을 욕해요. 막 이름 짝짝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고. 그 살면서 느낀 게 이게 자유지 않냐.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의지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체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감사하고요. 13년 동안 살면서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호주 제2의 북한인권 주간 제가 참여를 미국에서 맨 처음 북한인권 자유북한 주간 할 때는 제가 참여됐고 많이 했지만은 또 호주에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특별히 또 그것도 목사님들이 많이 나서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는 외면할 수도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또 그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많은 또 분들이 호응해가지고 이렇게 인권주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이 북한인권주간에 제가 동참한 한 사람으로서 제가 최선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으로 하고 또 북한인권 개선에 또 호주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호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협력하고 더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 가족들하고 같이 모시고 단독 지금 오신 저는 거죠? 혼자 왔습니다. 같이 오시고 네. 그랬죠. 저는 이제 그 가족이 다 수용소에 잡혀갔고요. 저만 살아서 저도 한 가지만 안 대표님께 그 호주 의회에서 공청회하고 또 국회의원 한 뭐 20여 명 예상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과거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그 탈북자들 난민으로 좀 인정해달라는 그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호주 의회에 현재 북한 관련 인권이라든가 북한 문제 좀 특위 같은 거 나오면 서브 커미티 같은 거 하나 외교위원회든 아니면 한국으로 치면 법사위원회겠죠. 뭐 법무부 장관이 온다 그러면 법사위원회 밑에 인권 이슈니까 아무래도 해외에 관련된 거니까 뭐 그런 서브 커미티를 한번 상설 기구를 만들어 달라 하는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건의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주가 그 유엔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되는 국가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엔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호주가 그 책임 있는 유엔 산하 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유럽에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제 개량 시작 단계로 갔는데, 호주에서 정말 국제적인 그 지위와 이런 거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호주 내에 뭐 북한 인권 특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북한 난민들을 탈북자 난민들을 호주에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디가 무슨 액션이 필요한 그런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좀 고맙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꼭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제 호주 교민들과 호주 자체 국민들에게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지 좀 홍보 활동도 좀 겸해서 같이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한마디로 또 유엔의 핵심 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의 송준영 기자입니다. 짧게 두 가지 각각 안명철 대표님하고 박강일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UTS 그 강연회에서도 인권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인지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실상을. 그거는 이제 비단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분단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교과서에서 보고 학교에서 배웠던 또 매스컴을 통해서 배웠던 게 다인데 어떻게 좀 더 보다 더 그걸 좀 더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간접적으로 그 처참한 상황을 알 수 있을런지 혹시 그런 좀 비유를 든다든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박광일 목사님께는 24년을 북한에서 사셨는데 세뇌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세뇌 교육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 텐데, 안 대표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성함을 먼저 쓰기 전에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름을 먼저 배우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셨는지 각각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제도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굉장히 좀 많이 놀란 게 호주 대학 강의에서 제가 좀 처음 해봤거든요. 영어가 또 안 되다 보니까 통역 걸쳐서 하긴 했지만 굉장히 학생들이 관심 높은 데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준비 좀 더 잘하고 했더라는 시간이 좀 더 길고 했으면 정말 그런 자리가 앞으로도 좀 많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이 시스템을 알고 관심을 유도하는 거는 홍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뭐 방대한 자료들이에요.
그렇다고 탈북자가 계속 그 대학에 와서 비용 들이면서 와서 직접 교육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호주 북한인권운동본부에게 저희가 자료를 계속 드리면 여기에서 그런 북한인권 관련된 자료들을 대학가라든지 학생들이 계속 배포를 하고 알리는 활동도 하면서 꼭 그 대학에서만 어제같이 대학 교수님이 그러면 진짜 탈북자 이야기 한번 듣고 싶다. 그럼 요청하면 저희도 또 이제 그 강의에 맞는 그런 사람을 또 섭외를 해서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호주운동본부 유기적으로 호주 사회에 특히 젊은 층들한테 북한 실상을 알리는 그런 그 활동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지난 그 10년 이상을 많이 북한인권 활동을 했는데 가장 큰 거는 북한 내에서 영상이 나오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리아 유엔에 갔을 때도 유엔에 가면 항상 아프리카 난민들이 마저 데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구나 사진 보면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처참한 그 사진이 딱 그 사진 한 장이 그런 사람들 인식을 바꾸는데 북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증언 아니면 자기가 당했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증거를 갖다 들이밀어야지 이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빠르구나. 그래서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 또 그러면 내부에 영상을 찍어 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은 일이지만 그거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그래서 SNS나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전문 친구들이 빨리 접근을 하니까 그리고 호주 운동보험에서 자체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그 영상 제작 같은 것도 만약에 작업이 된다면 하셔서 호주 교민들한테 아니면 호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면 이 영상이 가장 큽니다. 보여주는 게 말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하나 더 붙인다면 아까 이제 사파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어저께 개막식에서도 마이클 커비 대법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전문에 우리는 아보리진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탄압받고 그런 소수의 그런 약자들에 있는 백성들이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 옛날 기독교가 터키에서 핍박받을 때도 갑바도기아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이제 조각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 있는 것처럼 북한 수용소 내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탄압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애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용소 그 감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뭐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 수용소는 이제 고문에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아요. 그냥 예심 기간이라고 이제 당연히 봤지만 수감자가 어떻게 당한 거는 절대로 보이부가 기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록을 해놨다 나중에 유출이 되면 굉장히 큰 그 증거 엄청난 증거 자료니까 아예 그 기록 자체를 안 하고요. 그래서 저도 있을 때 그랬지만 수용소 보위원들하고 경비대는 만약에 북한이 민주화되거나 붕괴되거나 우리가 가장 먼저 죽을 놈들이다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 가장 먼저 죽는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저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인간의 그런 짓을 해야 되니까 교육받고 하고 이제 하면서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하면서도 어쩔 수밖에 없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법적 근거도 좀 마련해야 되고 동의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더 이상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거를 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까 목사님 죄수신 분이었으니까 얘기하시는 게. 대한민국에 와서 한 4년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 악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에 그 변준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저희가 맨 처음에 안명철 대표님을 해가지고 그 정치범죄에서 해체운동 공부라고 만들었을 때 그게 참여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5.18 그 고문 피해자 그거 전문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북한 그 보위부 뭐 구금 시설에서 고문 행위를 가지고 책 쓴 것도 있어요. 네이처지에도 거기 나왔고
뭐 고문의 무덤인가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2년을 전국대에 다닌 거예요, 제가. 상담 치료 받으려. 근데 종합병원 가자면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 제가 신학생이고 뭐 보험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분이 유엔 산하의 고문방지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뭐 기금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다니면서 뭐 약도 먹고 그래서 내가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게 처음 그분 때문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뭐 고문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과거형이 많잖아요. 뭐 나치 히틀러의 뭐 그것도 그렇고. 근데 아까 안명철 대통령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의 고문 행위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미래형이라는 거죠. 왜? 북한 사회가 민주주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도 죽지도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는 시급하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맞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도 뭐 분쟁 국가 같은 경우는 민족별 분쟁이 있고 죽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러한 죽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우지적으로 다른 나라 갈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수단 같은 경우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인접국가로 가면 인접국가는 국경에서 유엔에서 난민촌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냥 북한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중국인데 중국은 1948년도 북한하고 맺은 혈맹 규약이 있어요. 한미연족 보가이국이라고. 거기에 의해서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 주민들을 난민 규약상 난민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불법 월경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체포하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키잖아요. 저희 때는 잡히니까 다음날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은 정말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갈 데가 없다.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중국이 G2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G2로서 역할을 해라. 거기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중국도 압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호구적으로만 알고.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통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미래 통일 세대다. 통일 세대들한테 북한에 대한 제대로 실상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그 북한 알리는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기도 지금 우리 고현주 학생이라고 이번에 자원봉사자를 따라왔지만은 그래서 7년 전에 맨 처음 대원 예국고등학교에 투폰이라는 북한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국제반. 근데 국제반 애들은 해외대학에 가는 애들이었죠. 나는 왜 국제반이냐? 해외대학에 가서 북한 인권을 알리라는 거죠, 너네가. 그래서 저 친구들은 방학 때만 되면 자비해가지고 중국에 갑니다. 연변 지역에 가서 탈북 청소년들 도와주고, 그러다 뭐 공안에도 잡히고 막 그랬지만은, 왜냐면 이게 북한 인권 문제라는 거는 본인들이 체험하지 않고는 말로 듣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UTS에서 우리가 그 북한 인권 강의됐지만은 그 학생들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들었던 게 굉장히 호구적인 게 많은 거예요. 정말 저랬을까? 하물며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어찌 보면 통일이라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국이에요. 근데 그 통일의 세대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방금 왔을 때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야, 너희 같은 친구들이 배고파 굶어 죽는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질문을 받는데 그 학교 학생회장이랑 그 학년 학생회장이
친구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먹을 게 없으면 슈퍼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 세대들이 안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 친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 앉았잖아요. 그래서 통일 세대에, 왜냐하면 저런 친구들이 미래 북한이 민주화되고 통일 과정에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치 히틀러 문제도 넘어갔잖아요. 찝었잖아요. 그 독일은 지금도 전범자들을 잡으면 재판에 해고하고,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반드시 역사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심판을 누가 해야 되냐? 저는 미래 세대들이 해야 돼. 물론 용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종교를 몰랐어요. 왜? 북한은 종교를 못 믿거든요. 왜? 김일성이 태양이잖아요. 여러분, 북한 달력이나 이런 책 잡으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김일성 태어난 1912년이 주체 원년이에요. 북한 달력 보면 주체 몇 년, 간호에 뭐 2015년 이렇게 씁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가면 북한 달력 있지만, 왜? 김일성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요.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 북한의 조선 역사 교과서에 보면 조선민족의 시조는 당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북한에 당군정도 있어요. 근데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자 1995년부터 조선 역사 교과서에서 조선민족의 시조는 당군을 빼고 위대한 스승 김일성 대원스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군이 어디 간지 없어요. 왜? 그때 제가 애들한테 그걸 교육을 했으니까. 제가 역사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종교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신은 김일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제가 1998년도에 제가 불미스러운 뭐 사건 때문에 제가 보위부에서 사실을 조사받고 농포직결실하고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중국에 탈북했던 탈북자들 체포하면 수용하는 수용시설이 있었어요. 거기는 보위부가 아니고 안정부에서 했는데 거기 한 20일 수감되어 있다가 제가 한경남도 도보위부로 이송되는 도중에 제가 죽으려고 사실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낼 때 죽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계속적으로 제가 99년 1월 8일 날에 제가 그때도 아마 두만강이 잘 얼었으니까 넘었지 여름이면 뭐 물을 못 넘어야 수갑 다 차고 있었지 어떻게 넘어요? 그 두만강 얼음 건너가지고 그 두만강을 보면 중국에 딱 건너면 거기 국경 도로가 있어요. 거기 두만강 어느 쪽이에요? 저는 무산 쪽으로 무산 쪽으로. 예. 바로 거기 다 길이지 그죠? 예. 올라서서 저는 완전히 기절해서 쓰러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한두 시간 더 있었으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중국의 조선 쪽 선교를 하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그쪽 국경도로를 지나가다가 택시 타고 지나가다가 밤에 시체를 발견해요. 그냥 차 시아바라에서 내려보니까 시체인데 보니까 탈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조선족교회 집사님인데 뭐 기사는 빨리 가자. 왜냐면 중국은 변방수비대 잡히면 큰일이거든요. 그렇지. 그 목사님이 그냥 타고 가다가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차를 돌렸다는 거예요. 왜? 싣고 가서 무더리에도 주려고. 그래서 차에 실려 이렇게 보니까 온기가 있더래. 야, 죽진 않았다. 그래서 차 뒤에 그 짐 실려 찌른 거에 싣고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가서 그때부터 제가 또 한 30일 동안 식물인간, 의식이 없었으니까 식물인간으로 있었던 거예요. 90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제가 2001년 1월에 한국 오기 위해서 한국에 올라온 것도 너무 아파서 고문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바늘 같은 걸로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자극이다 이게. 잠을 못 자요. 근데 제가 탈북자가 병원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중국은 그 동네 약국이 있잖아요.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수면제가 좀 독해가지고
하루에 여수알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것도 약 처방이 있어야 됐는데 뭐 약국 주인한테 사정해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수면제를 여수알 먹으면 60분 내지 90분을 자요. 그 수면제 그 약기운에. 거기 내가 유일하게 하루 24시간 중에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수면제 약기운이 깨면 또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 대굴대굴 구르지 하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막 소리 지르려면 뭐 입에 막 손수건 물어주고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사람 살리려다 죽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 들어와서 한국 가는 게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캄보디아 쪽으로 왔거든요. 그때는 저는 죽게 하려면 살기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가다가 죽자. 사실 그 생각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때까지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했지만은 아픈 사람이 기도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 옆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어줄 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픈데 예수님이 있으면 고쳐줘야지. 또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래 있다가 어쨌든 한국에 왔어요. 와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그때 그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은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 나도. 근데 그분은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후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뭐 탈북자들 한국에 데려오는 일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진짜 자비랑으로. 그래서 나도 저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해가지고 제가 2002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가 갔고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탈북 주민들 또 전도하는 그런 사역하면서 우리 안명철 대표님도 만났고 이렇게 만났지만은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결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정한 그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제 또 돌아가면 그 저희 동네 탈북 주민들 많아요. 한 28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지금 우리 안명철 집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았냐, 살려주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고연 작신도 같지만 우리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쟤네가 결국 미래 북한을 바꿀 애들은 쟤네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저런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리 듣는 것 같아요. 그 기차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셨는데 그 우리 여기 천웅이 형도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첫 인터뷰를 했는데 안 빠릅니까 기차? 아니 저는요 이게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그날이 12월 25일이에요. 오, 크리스마스 때고. 그러니까 그때 북한 열차는 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속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뭐랬냐 비밀 방막 있잖아요. 비밀 방막을 이렇게 대고 앞정으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단속하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호송도서니까 나는 수갑찬체를 N 창가 쪽으로 가다 놓고 내 옆에 호송은 한 명 앉아있고 앞에 2명 앉아있고 근데 12월 달에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양반들이 밥 먹으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왜? 그때는 나는 도망치려도 못 가거든요. 서지도 못했어요 제가 혼자서는. 여러분 산송장이라고 들어봤죠?
산송장이 인체적으로 어쩌면 산송장인지 압니까? 인체적으로 항문이 열리면 산송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 제가 대한민국에서 농담이 아니라 84kg까지 나갔어요. 근데 제가 4월달에 뭐 원래 또 덩치가 저보다 더 컸었습니다. 쇼크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한 30kg 빠졌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야 나 몰라봤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에 비하면 나는 아주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 드냐? 어차피 한경남도 보위부 가도 난 죽지 않아요. 이제 나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왜? 총살 안 해도 난 죽는 거예요. 며칠 사냐 거기 중요하지. 인체적으로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근데 더 고생 못 하겠더라고요. 매 맞기도 싫고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는 것도 싫고 죽자. 그러니까 뭐 빠르든 느리든 뛰는. 아니 죽으려고 나는. 아, 죽으려고 뛰는. 예. 그래서 옆에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술 먹었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 앞좀 빼고 사람이라는 게요. 죽으려고 하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창문으로. 예. 아, 충분하거든요, 뛰어내리기. 그 앞에 보면 창문 앞에 그 음식 넣게 탁자가 되어 조그만 게 있잖아. 그렇게 아주 뛰어내린 거예요. 예. 그 다음 정신이 없은 거죠. 한참 있다가 정신 차리니까 내가 이 북한에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낭떠러지 거기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쌓인 거기에 내가 까꿀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게 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다져졌으니까 얼마나 다져졌겠어요. 그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 조각이 된 거예요, 나는. 이게 돌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따뜻하더라고요. 진짜 따뜻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사람이요, 이 간사한 게 이게 한참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죽어도 움직이다 죽자.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3시간 헤맨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호송될 때 고무신 시키거든요. 고무신 뒤축 달아못나게 딱 잘란 거. 고무신 어디 간지 없지. 보이부는 이게 제수복이라는 게 옛날 그 하전사복 비슷하면데 입히고 입히고 다 째진 거. 거기다가 뭐 맞아가지고 뭐 어떤 때는 피고름 져가지고 뭐 딱 들어붙었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건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지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살고 나니까. 그리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기차가 우리 자본주의 국가처럼 생긴 그런 시스템의 기차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들이밟아 간다 해도 한 시속 한 4-50km 정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상황이 다르지. 여기 북한 기차고 나는 중국 기차인데. 알리에서 떨어지든지. 기차가 이제 가다가 전기가 없으면 서버려요. 서버리고 서는 역도 있고, 그리고 북한이 일제 때 철도로 놓은 것이라서 이게 산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갈 때 해령이나 이런 쪽에 올라가면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기차가 이렇게 직진으로 안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전기가 약하니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이제 우리처럼 KTX 타게 되면 문 오픈을 못 하잖아요. 근데 북한 기차는 창문 다 오픈하고 꼭대기도 인도 가면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당연히 뛰어내릴 수 있죠. 우리 교체로 피아니스트 이번에 좀 공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최근에 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한 것도
제가 참 음악 저는 좀 우리 박광일 목사님 이제 얘기한 어찌 보면 되게 저는 그에 비하면 아주 행복했다. 뭐 잠깐 좀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체제에 대한 그 반감 그리고 상당히 그것에 대한 그 집중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물론 저도 체제에 반해서 탈북을 해왔죠. 근데 그것보다는 더 큰 게 거기에 남겨두고 온 향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고 온 친구들이 보고 싶고. 부르주아예요, 북한 부르주아. 인터뷰 하실래요? 네, 대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더욱 거기에다가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센티멘탈한 것도 있고 약간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나랑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짐승적인 어찌 보면 이 뭐 어떤 뇌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문화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고 이런 처우를 받고 있구나. 나는 여기에 더 모티브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더라도 북한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것이 정말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데 오히려 북한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악, 국악 쪽을 되게 그러니까 개량을 해가지고 현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남북한의 좀 차이라고 저는 남북한에서 다 음악을 해왔다 보니까 차이라면 차이인데 공통점을 또 찾는다 그러면 국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음악에서. 그러니까 그 70년 전에 같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래로 인한 것들이 한국은 버전에 치우쳤다면 북한은 그걸 어떻게 현대에 자꾸 발전시킬까 해서 개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곡들이 되게 많아요. 피아노, 그러니까 서양악기 피아노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서양악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곡들을 연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이해도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통한 어떤 북한 어떤 문화라든지 또 그리고 제 스토리를 통한 인권 상황이라든지 뭐 저는 나름대로 그 부유하게 살았고 뭐 어릴 때부터 피아노 8살에 음대를 들어갈 만큼 집안이 다 좋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저 같은 사람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인권 문제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권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 몰랐었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인권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인권 제가 제네바에 그 노르웨이의 한번 초청이 돼가지고 인권 국제에 초청이 돼서 갔었는데 저는 초청 조건이 그거였어요. 나는 일체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 인권이란 약간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 뭐 정치에 대한 어떤 개입이 싫으니까 나는 정치 그 개입이 싫어서 나는 나온 사람이니까 절대로 나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리고 단지 피아노만 치는 조건으로 노르웨이 구경도 할 겸 비행기 티켓 대준다지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사실 우리 박광일 목사님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나랑 상관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사실 보이부나 이런 데를 끌려가는 걸 가장 그 사회에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 그러니까 내가 안전부에 호출당하는 걸 내 일생에 가장 나는 저것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뭐 아버지를 굶겨서 무릎에 죽였다는 어떤 그 여자 두 분이 그 증언을 들었는데 내가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때 처음 그 인권 국제 한 400명 참 40개국에서 한 400명 정도 왔었었는데 그때 아리랑 소나타를 쳤었는데 그 회의에서 이리가 스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 탈북자가 인권 회의에서 음악이 도입됐다. 그게 첫 케이스였어요. 북한 인권 문제 첫 케이스로서 그 국제회의 때 첫 케이스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으로 통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도 이거 말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첫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게 정말 삶이라면,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홍보대사도 맡았고, 그 이후로부터 물론 그 북한 문화 알리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인권적인 음악회를 제가 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단체랑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뭐 미국에서도 여러 번 미국에 갔다 왔지만 뭐 지났지만 국무장관 했던 라이스 국무장관이랑 함께 음악회를 국무부에서도 열었고, 거기도 피아노 치잖아요. 네, 그 같이 이렇게 제가 슈베르트를 브람스하고 슈베르트 같이 쳤었는데, 그런 음악회도 열었고, 뭐 그 이후에 좀 격려가 돼가지고 카네기 홀도 가서 연주를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또 그 인권 영화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문화원에서, 스페인 대한민국 문화원에서 인권 영화제를 하면서 음악회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스페인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인 대상이 아니고 스페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6.25에 관한 어떤 것들을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제가 어딜 봐서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항상 다른 제가 하는 멘트 중에 저더러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탈북자처럼 안 생겼다고 그러는데 뭐 탈북자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냐? 예? 그러니까 요즘에 세계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뭐 환경보호 한다면서 벌레들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은 민족, 더욱이 동족이고 또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처우를 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냥 외면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음악으로 할 때요. 그 감동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음악회도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금 화두를 던졌는데, 왜냐하면 이게 요즘 세대, 특히 아까 2세대들이 통일인 세대인데 그 세대한테는 오히려 물론 강연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음악이나 이런 또 영화를 통해서 와닿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렬하잖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금방 필이 꽂히면은 그냥 약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저는 솔직히 요번 2회 할 때 물론 두 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유 이 양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먹고 뭐 대단한 그 음악을 통해서 뭔가 이 양반이 그런 활동하는 거 봤을 때 다양한 장르에서 이번 2회가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섭외가 왔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냐. 그러니까 저도 뭐 함부로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가니까. 그래서 섭외가 왔을 때 누가 가냐. 근데 이렇게 두 분이 가시고 제가 간다고 그래서 야, 그거 누가 기획했는지 참 끝내주게 기획했다. 여기는 어찌 보면 강경파거든요. 때려잡자 공산당하고 어찌 보면 저는 약간 리버블하고 감성적인 약간 감성적인 쪽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그 기획 참 누가 했는지 참 끝내주게 했다. 제가 그랬었던. 한마디만 더 제가 여기 있다고. 뭐 우리 저기 독일에 있던 그 윤희상 선생의 아까 향수를 얘기하셨을 때 제가 탁 와닿는 게 이 양반도 사실 한국 정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고향을 통영을 가보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통영을 일본하고 한국 공해에서 통영이 보이거든요. 대마도하고 통영 사이가 통영이 거기가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서 자기 고향을 보고 이 양반 통영에 아주 만석굿집 아들이에요. 선주집 아들이고 돈이 있었던 사람인데 저는 2007년도에 북한을 제가 취재하러 갔을 때 평양에 유희상 씨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다 허술하게 무너진 걸 봤어요. 그때는 완전히 대우도 이제 안 할 때죠. 유희상 씨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우를 안 할 때예요. 제가 보고 저렇구나. 그래도 북한에서 한동안은 많이 써먹었으면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인만 왔다 갔다 했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을 보고 싶은데 누구 못 보고 갔습니다. 통영을 방문을 못하고 한국 정부에서 좀 거절하는 바람에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조건을 내렸는데 조건을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렬이 돼서 배를 타고 그 마지막 몸을 이끌고 한국하고 일본 공해상에서 고향을 쳐다보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제가 아까 향수라고 얘기했을 때 유희상 씨가 얘기하는 정말 향수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우리 김철웅 피아니스트의 향수가
접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그 양반은 또 다른 스타일의 그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뭐 북한을 도운 면도 있었고 약간 인권운동도 했을 거고 남한을 또 비판적으로 봤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종북주의자 이런 것 떠나서 저는 음악가로서 굉장히 느끼는 향수가 해결하길래 야 이게 똑같은 접점이 되겠구나.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사실은 저는 무슨 어떤 체제라든지 무슨 어떤 이념 뭐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음악하기위해서 그냥 탈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정작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건 저희 음악보다는 저더러 물어보는 게 통일 언제 되냐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통일 언제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확 와닿았던 게 어떤 거냐면 어느 해 제가 탈북을 하고 어느 해 그 총각 때인데 어느 해 추석에 우린 추석이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빈집 혼자 지금 그날 막 추석날 비가 오는데 TV를 탁 켜니까 조영필 씨 공연 평양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를 보는데 객석에 제 친구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친구들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뭔가 콕 내려앉는 거. 그날 저녁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통일은요, 친구들 보고 싶은 거예요. 내 고향이었던 평양길 한번 걷는 거예요. 네. 그건 저한테는 어찌 보면 통일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창한 무슨 북한 인권 그래 해결해야죠. 그건 다 빼놓고라도 저한테는 가장 와닿는 통일은 내 친구 얼굴 보는 거 이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두 분은 그 강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강성 아닌데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으신지? 있겠죠. 네, 있죠. 추석 때, 명절 때 얼마나 명절 때가 특히 많이 좀 힘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에서 아주 그 권력의 가장 핵심 부에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로 인해서 떨어져 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낭떠러지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여기 그냥 홀로 지고 오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는 모르겠고 굉장히 저는 그때 당시에 탈출할 때, 북한 탈출할 때는 슬퍼할 겨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새카매져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와서 이제 한 조사 다 끝나고 나오니까 한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는 거. 그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 3년은 거의 술로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대로 하던 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동호회 활동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스킨스쿠버, 뭐 스키, 무슨 각종별 그래서 운동 다 쫓아다니게 했는데 그때 한 달 동호회 뭐 한 8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월급이 120만 원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좀 치유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친구들 만나면서 친구들 좀 다 외롭죠. 힘들죠.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프로필에 우리 두 분은 언제 탈북하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김창훈님하고 우리 그거 얘기 좀 해봐요. 탈북 과정. 언제 탈북하셨나요? 2002년 12월에 왔고요. 2002년 12월에 네. 탈북을 하셨나요? 아니요, 2001년 10월에 탈북을 해가지고 2002년 12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네, 그랬죠. 네. 그 탈북 과정을 뭐 때문에 탈북을 했고. 차라리 음악 제가 프로필하고 좀 나옵니다. 식사 주문을 먼저 해주시고 잠깐 인터벌 갖고요. 그러시면 사진 하나 제가 식사에 사진 한번 찍었어요. 대본 좀 이쪽에다가 김철호 피아니스트는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할 거니까 아니 저 뭐야 이쪽으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오셨으니까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만나기가 여자, 어렵잖아요. 이렇게 여자. 같이 이제 우리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NGO가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교육자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그 전서부터 교육자 협의회는 북한을 도왔습니다. 검진 차량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회장을 하면서 이걸 인권까지 좀 확대를 시켰죠. 인권을. 그래가지고 탈북 난민 북송 반대 데모를 중국 총무사관에서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돕다가 제가 이제 회장직을 관두면서 북한
선교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했어. 그러면서 그 제2대 북한 인권 주간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그 미국처럼 우리가 한번 북한 인권법을 한번 해보자. 근데 북한 선교위원회라는 이름 갖고는 선교지 인권까지 터치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NGO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NGO가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일 통일이 아까 다가오려면 독일을 예를 봤어요. 제가 논문을 좀 읽었는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탈동독한 사람들이 서독으로 못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금방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중국처럼. 근데 걔네들이 동독의 압력에 의해서 다 돌려보냈는데 그걸 착안해서 서독 정부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동독한 사람들을 우리 서독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어떤 베네핏을 주겠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뭘 하면 우리가 청소권을 주겠다. 뭘 하면 우리 분유를 어떻게 해주겠다. 공항을 어떻게 줘주겠다. 그러니까 뒤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탈동한 사람들을 전부 다 서독으로 보내준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통일이 된 거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이 서독으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오게 되면서부터 동독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서독이 잘 살게 됐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런 저널이나 논문을 보면서 야, 안 되겠다. 북한을 아니 우리가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걸어야 되겠다. 그렇고 작은 것만 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가서 데모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목사님 만납시다. 가서 보니까 이거 탈북 반대 운동을 하는 게 이게 만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목사라는 거는 이제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구나. 그래서 같이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안 되겠다. 더 이걸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통일이 되면은 사실 최고의 북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이분들을 참 지도자로 뒷받침하고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야. 이 북한이 통일됐다고 놔두면 저 꼬라지 안 됩니다. 저거. 그래서 우리들은 NGO가 북한을 어떻게든지 이 탈북민들을 잘 뒷바라지해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 통일이 언제 된다는 걸 몰라. 저는 갑자기 온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이때 이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북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장마당 세대들을 우리들이 구축해야 되겠다. 그럼 뭐냐면은 자꾸 여기 있는 좋은 문화를 USB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연대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NK워치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공동으로 좀 같이 서로 협약을 하면서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자. 그래서 이제 또 거기 있는 또 청소년들을 한 300명 돌아다니는 애들을 어떻게든지 한 3,000불이면 데리고 온다니까 데리고 와서 얘들을 키워서 지금 미국 유학 가고 여기 온 애들이 많잖아요. 얘들이 지금 우수한 애들이 많다고 얘들만 키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같이 또 뭐 우죽순처럼 드러나는 일들을 다 이렇게 뭐 하나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서로 정보를 주고 우리 목사들이니까 좀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호주에서만이라도 이걸 좀 잘 할 테니까 언론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이건 누가 무슨 앞장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인권 주관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잘 좀 도와주시고 좋은 글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너무 이쪽으로만 뭐 탈출했다 뭐 이런 것만 아니라 문화 쪽으로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영화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걸 다방면에 걸친 이런 것들이 어프로치를 해서 우리들이 다방면에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하는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또 오셨는데 최근 활동하고 또 북한 인권운동에 개입하게 된 그런 배경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글쎄 배경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신이 보낸 사람 영화에 섭외된 거서부터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처음으로 갖게 됐었던 거고요. 이제 그때 영화를 준비하면서 북한 탈북자들 인터뷰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 살짝 이제 북한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북한말 선생님이 백경윤 선생님이라고 현재 영화 뭐 베를린 뭐 웰컴 투 동막골 이런 걸 북한말을 다 가르치신 분이 저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또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북한이 이렇게 힘들다면서요? 라고 하니까 그분은 아니라고. 근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음악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꽤 이제 높은 집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탈북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던 같은 곳에 사는데 이분은 힘들고 이분은 왜 모르지? 라고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정리가 됐던 거는 영화가 끝나고 이렇게 작년에 북한 인권주간에 안명철 대표님하고 이제 김영수 선생님 만나뵈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눠봤는데 제가 들었던 것보다 더 참혹하고 이제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직접 제가 간증을 듣고 뭐지? 제가 몰입을 했었어서 그런지 영화에 제가 두만강을 건너다가 죽어요. 이제 그래서 몰입을 했었어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얘기를 들으면서 다 그러시겠지만 막 가슴이 너무 막 저리고 아파서 빨리 하루빨리 하루속히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갈수록 살면서 더 크게 들고 그리고 북한의 이런 인권이 빨리 존중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작품 활동이나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직은 지금 이제 아기 낳고 이제 애기 키우는 작년에 이미자 씨랑 인터뷰했거든요. 네, 목사님 맞아요. 댁에서. 네, 그러셨나요? 맞아요. 네. 네. 우리 임필 들어오기 큰 매니지요. 네, 지금 이제 다시 열심히 살을 빼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빼고 그리고 이제 둘째까지 빨리 낳고 다시 복귀하려고. 네. 네, 우리 이제 또 계속 하시면서 우리 식사도 또 하셔야 되니까 옆 테이블로 옮겨서 식사.